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의 거미는 강력한 독성을 가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거미 중 하나입니다. 이 독거미는 주로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며 암컷은 교미 후 즉시 수컷을 물어버리기 때문에 검은 과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남편을 독살하고 딸마저 독살하는 검은 과부의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극적인 부분은 자막이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2005년 8월 22일) 오후 1시 뉴욕 시라큐스 경찰센터에 한 통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에서는 스테이시 커스터라는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침실에 틀어박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시라큐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신고자가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장면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시의 남편 데이비드는 침대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으며 심장 박동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위에는 구토물과 비나인병, 비음료수 병, 그리고 여러 개의 컵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녹색 유리잔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을 보호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내 스테이시의 설명에 따르면 사망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커스터로 당시 48세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에어컨 설치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시는 그의 아내이며 사무실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2001년에 만나 2003년에 결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 모두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첫 번째 결혼에서 아들이 있었으며 아들의 양육권은 그의 전 부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스테이시는 두 딸이 있습니다. 스테이시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의 딸들은 남편과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들은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의심하고 데이비드와 지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불안은 데이비드에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최근에 예기치 못한 상황은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얼마 전 뜻밖의 사망한 것입니다. 이는 데이비드를 정신적으로 매우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와 스테이시 사이에는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005년 8월 21일 새벽 5시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툰 후 화가 난 데이비드는 몇 병의 음료를 집어들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테이시는 그가 가져간 음료에 부동액 한 병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실 문 밖에서 경고했지만 데이비드는 무시했다고 합니다. 8월 22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스테이시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데이비드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데이비드가 하루 종일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스테이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날 그녀는 침실 내부의 소음을 들었을 때 데이비드는 하루 종일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가끔 코를 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월요일 오후가 되어도 데이비드의 소식이 없자 스테이시는 당황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스테이시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컵에 남아있는 액체와 데이비드의 시신은 법의학 연구실로 보내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액체는 부동액이었으며 데이비드의 몸에서도 부동액 잔류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양의 부동액을 섭취한 후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증거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자살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살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예상치 못한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침대 아래에서 발견된 샷건은 데이비드가 숨겨둔 것으로 누가 꺼내놓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침실에서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왜 부동액병을 들고 가서 목숨을 끊으려 했을까요? 부동액의 유해 성분은 에틸렌 글리콜로 폐부종과 기관지염, 신부전 그리고 신부전으로 나타납니다. 약 85g의 에틸렌 글리콜이 치명적인 양이지만 그 과정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느리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선택할 방법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망한 데이비드의 전부인과 아들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매우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으로 중년에도 건강이 좋았으며 주로 사업에 에너지를 쏟았고 나쁜 습관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들은 그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부자 간의 일상적인 소통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데이비드가 자살하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의 전처를 포함하여 그를 아는 사람들은 데이비드가 자살했다는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신중한 고려 끝에 경찰은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부엌 쓰레기통에서 경찰은 알코올 냄새가 나는 스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스포이트 내부에서는 부동액 잔류물이 검출되었고 스포이트 끝에서는 데이비드의 DNA가 수집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액이 들어있는 컵의 밑부분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었으며 지문은 스테이시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데이비드가 부동액을 자발적으로 마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먹여졌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증거에 따르면 범인은 아마도 스테이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가지 발견으로 사건은 자살에서 의심스러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전면적인 조사를 결정합니다. 스테이시는 1967년 7월 뉴욕주 클레이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따르면 스테이시는 청소년 시절 매우 똑똑해 변호사가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 고등학교에서 법 관련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17세 때 첫 남편 마이클 월라스를 만나 꿈을 포기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마이클을 만난 후 내 인생의 사랑이며 만난 지 5분 만에 결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1988년 두 사람은 결혼하여 첫째 딸 애슐리를 낳고 1991년에는 막내딸 브리를 낳았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마이클과 스테이시의 결혼 생활이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두 사람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멀어졌습니다. 스테이시는 구급차 센터에서 일했고 마이클은 야간 교대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 일정이 오랫동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이클은 막내딸 브리를 편애했고 스테이시는 애슐리와 가족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부분의 다툼은 재정적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가정의 저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1999년) 말 마이클은 몸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걷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주 기침을 했으며 몸이 붓기도 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마이클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증상을 설명할 때 술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초기 진단은 추가 검사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1일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8세의 나이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딸 애슐리는 마이클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2살이었던 애슐리는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자책했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마이클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마이클의 누이는 의문을 제기하며 부검을 요청했으나 스테이시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마이클이 사망한 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 수혜자가 스테이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5만 5천 달러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을 열고 부검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이클과 데이비드는 같은 묘지에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이는 스테이시의 묘지 배치라고 경찰은 생각합니다. 경찰은 스테이시의 두 남편이 모두 부동액에 중독되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마이클의 시신을 발굴하여 부동액과 관련된 성분이 있는지 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9월 5일 마이클의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이클이 묻힌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법의학자들은 신장에서 다량의 옥살산 칼슘 결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에틸렌 글리콜 중독과 같은 징후입니다. 이것은 마이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사건은 같은 수법과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데이비드가 사망한 후 스테이시는 갑자기 유언장을 내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30만 달러의 재산을 스테이시에게 남겼으나 그의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망한 후 마이클의 보험금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데이비드의 유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수사 방향이 스테이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스테이시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의 남편이 묻힌 묘지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전화를 도청하고 마이클의 시신이 발굴된 직후 그녀가 묘지에 갔다는 것도 전화 도청으로 알았습니다. 경찰은 스테이시를 소환하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의 죽음에 대하여 농담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스테이시가 경계를 늦추자 조사관은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침대 옆 탁자에 2개의 컵이 있었습니다. 어느 컵에 주스를 따랐습니까? 스테이시는 제가 부동액을, 아니, 주스를 따랐을 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실언을 눈치챈 경찰을 보고 그녀는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화를 내며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2007년 데이비드와 마이클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9월 12일은 애슐리가 대학에 입학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의 기쁨은 곧 어두운 구름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그날 경찰관들이 학교로 와서 그녀의 친아버지의 죽음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부동액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애슐리는 어머니 스테이시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집으로 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슐리는 어머니가 준 와인을 마신 후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스테이시는 딸의 1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날 스테이시는 딸을 위해 와인을 만들고 애슐리는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셨습니다. 이때 스테이시는 딸에게 새로운 음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빨대를 목구멍 뒤쪽에 대고 와인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와인을 마신 후 애슐리는 다시 극도로 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동생은 애슐리가 혼수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를 깨우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자 스테이시에게 전화로 알렸으며 스테이시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애슐리가 깨어나서 보니 병원에 누워 있으며 경찰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술과 여러 진통제를 동시에 복용해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15분이 늦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경찰이 유서를 제시하며 아버지와 계부를 독살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유서에는 애슐리가 데이비드와 마이클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주저없이 자신은 누구도 살해한 적이 없으며 유서를 쓴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기억나는 유일한 것은
어머니가 주었던 와인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서는 손글씨가 아닌 인쇄된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누구의 필체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살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스테이시를 체포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스테이시는 2급 살인 미수, 위조 유언장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중에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딸 애슐리가 살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막내딸 불의를 편애하는 것에 대한 증오로 마이클을 독살했고 데이비드와도 잘 지내지 못해서 그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심지어 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마이클이 사망했을 때 애슐리는 겨우 12살이었으며 그렇게 복잡한 살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일련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스포이트와 유리잔은 하루 종일 데이비드의 침실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의 중독 정도를 판단했을 때 최소한 4일 동안 부동액을 먹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스테이시의 컴퓨터에서 여러 파일을 복원했을 때 모두 애슐리가 학교에 있는 동안 작성된 유서의 초안이었으며 애슐리에게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스테이시가 친구와 통화하는 동안 녹음된 감시 녹화를 제시했으며 그 배경에는 명백한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서가 작성된 시간대와 일치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스테이시의 어떤 궤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009년 2월 5일 법원은 스테이시에게 1급 살인 2건, 살인 미수 1건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딸 애슐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증오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저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스테이시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48세의 스테이시는 감옥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수감된 지 1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녀의 딸들은 그녀가 수감된 이후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딸까지 살해하여 거짓 유언장으로 법망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녀의 만행은 검은 과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